원칙은 1주택의 양도일 것.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 한 개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란 이야기는 양도한 날 현재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판다. 두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하죠. 중요도의 순서로 본다면 1번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 2주택, 그나마 요놈이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편들이고, 이렇게 하죠. 기존에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있다. 요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취득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잖아. 파는 날 현재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다음에 어느 집을 팔든 파는 날 현재 국내 주택 두 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주택의 양도니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됩니까? 요 집을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집은 비록 파는 날 현재 국내 두 개 소유하고 있어도 이를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고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잔머리 한번 굴려봅시다. 잔머리 굴려서 집을 하나 취득을 해. 딱 집을 취득하고 이래 그림 그리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예? 그 외국의 유명한 건축학 교수가 서울대 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 몇 명을 불러냈습니다. 간단하게 집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4명인가 나왔는데 4명이 다 이래 그렸어. 그분이 내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은 건축의 기초가 막 부족한 것 하면서 세상에 어디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지 지붕부터 올리고 기둥 세우고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런답니다. 미국 애들은 그림 그리면 방금 했듯이 이렇게 그린답니다. 근데 한국 애들 보니까 이래 그리거든. 기초적인 부분이 아마 부족한 걸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하고 맞아. 그거는 지 입장이고 어쨌든 자, 내가 집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집을 또 샀어. 그럼 새로운 종전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 새로운 집을 산 날부터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됩니까? 3년 가면 한 2년 6개월 뒤에 팔아봐. 2년 6개월 뒤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팔았잖아. 파는 날 현재 2년 6개월 됐잖아. 2년 이상 보유됐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 팔아봐. 파는 날 현재 하나밖에 없잖아. 2년 6개월 보유했잖아. 그럼 비과세됩니다. 둘 다 비과세가 돼. 하루만 차이 나도 둘 다 비과세 되는 거야. 이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법은 요 집은 반드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일 것. 요걸 가지고 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몇 년 안에 종전집 파는가 요거하고, 그 다음 새로운 집은 종전집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 한다는 사실. 그 다음 이제 교재는 대충 문을 잡지만 요거. 그럼 이 집이 공매, 경매 넘어가서 공경매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유찰되다가 3년 지나서 경락됐습니다.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요 집이 만약 공경매로 처분됐다면 3년 경과 후에 처분되더라도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 원래. 예를 들어 수도권에 내가 집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전했잖아요. 주택공사 어디로 갔습니까? 아는 게 울산밖에 없지. 주택공사 진주 갔습니다. 진주.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잖아. 그렇죠? 토지공사가 원래 전남 무안 가게 돼 있고 주택공사가 진주 가게 된 거야. 그렇게 확정됐는데 통합돼 버려서. 통합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진주 가는 거야. 진주 가보니까 전남 무안은 진짜 무안해졌거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대신 뭐 태권도 어쩌고 하고 이렇게 가버렸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야? 그럼 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원래 주택공사가 저 분당, 오리인가 서현 지나가지고 오리 정자 쪽에 있었거든. 분당에 있었습니다. 나 여기 다니고 있는데 졸지에 진주 가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전지 지방의 주택을 내가 취득을 했다. 이럴 때는 종전지번 5년 안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외도 있긴 합니다. 보통 원칙만을 예고 끝을 냅니다. 대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시험에는 종종 나오지만 이미 배웠던 거야. 종합부동산세 할 때. 노모 복량을 위해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 되었을 때,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요 두 가지는 몇 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했습니까?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우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특례할 때 3억 원의 기초공제가 있다, 연령별 공제한다, 장기 보유에 기간별 공제한다 이럴 때 원래는 1주택에 특례지만 요 두 가지만큼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년 안에 팔면 돼요? 5년 안에. 왜?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거든. 그럼 5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야. 이동은 5년 어느 것이든 간에 이 집은 세대합한 날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요 주택은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1주택의 양도. 요 내용을 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도 순서라니까 상속이랑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순위를 굳이 나누는 게 좀 그런데, 지방주택. 지방주택 취득으로 인한 1세대 주택, 그 지방주택도 취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건무상의 형편 때문에 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의 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요 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 지방주택 경기가 굉장히 사실 안 좋았습니다. 미분양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사 났던 거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데가 일단 부산이었습니다. 4만 8천 세대인가 정도가 미분양돼서, 대구가 2만 9천 몇 세대가 미분양되고 굉장히 많은 미분양돼서 건설업체도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고 이럴 때 좋다,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라면 지방주택을 당신이 하나 취득하더라도 다음에 팔아도 이를 비과세를 적용해 줄 테니까 취득하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제도였습니다. 그럼 이런 지방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 일반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지방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느 집을 팔든 파는 날 현재 국내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음 요 지방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취득 사유가 소멸돼서, 그 말은 이거 울산대학교 다니다가 취약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애가 울산대학을 왔습니다.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또 물어본다.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울산대 의대 왔습니다. 사람이 과별이 문제지, 과가 문제지, 학교가 문제입니까? 학교 따지는 거 아닙니다. 성적 맞춰가지고 지가 원하는 과를 가는 거지. 원하는 과를.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서울 약대 갔다고, 서울 법대 갔다고, 서울 상대 갔다고. 와, 공부 잘했냐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지는 대학 갔다고.
서울서 제법 떨어진 데 같다고. 서울서 상당히 떨어진 데 같다고. 어쨌든 요즘은 서울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저 대구서 학교 다니고 이제 중고학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잖아. 진짜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 가거나 뭐 연고대 가거나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공부 좀 잘하는 애는 경북대 가거나 약간 집이 좀 그러면 밀양 쪽에 있고 이런 애들은 부산대 가거나 했습니다. 그보다 성적이 조금 안 되면 동아대 가거나 영남대 가거나 이랬고 사실 어중간하게 뭐 성균관대 가거나 이럴 땐 지금 성균관대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 성균관대 한양대 가면은 그 어중간한 거야 그냥. 그다음에 삼국대학교, 동국대, 단국대, 아니 삼국대학교,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삼국대학교 이런 데 가는 거는 우리 학교 취급도 안 했습니다.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동국대학교, 뭐 건국대학교가 부산대보다 월등히 성적이 높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수도권, 서울 중심에서 서울에 조금씩 말 그대로 약간 떨어졌냐, 제법 떨어졌냐, 상당히 떨어졌냐 여기 따라서 내용이 틀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국가가 좀 엉망되는 거야. 지역에 있는 지방의 국립대가 나름대로 일정 정도 그 지방에 있는 일정 우수한 애들 땡겨놓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만 다시 이게 전체적인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지방에 남은 애들이 좀 공부 모래가 남은 것처럼 그래 보이니까 나중에 본인 자녀들이 있으면은 공부 좀 되게 잘한 게 아니면은 지방 국립대 보내세요. 나중에 그게 월등히 취업 잘 됩니다. 건국대가 부산대보다 입결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학교대가 성적이 높습니다, 실제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나오면은 부산에 나온 애가 훨씬 잘 됩니다. 지방 금융기관 있잖아. 국민은행이고 하나은행이고 무슨 은행이고 간에 요 지방의 지점에 또 정권에서만 지방 지점 애들은 웬만해서 지방 애들 채용합니다. 서울 애들 지방 안 보내요. 가려도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말이라든지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애들 대부분 채용하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뭐냐니까 완전 고위직으로 못 간다는 거. 완전 고위직으로 못 갑니다. 지점장이 대부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가 그러면 건국대라고 서울에 있다? 그 지점자도 못 갑니다, 지는. 왜? 거기서 그거끼리 놀거든. 스카이 애들끼리 놀지 지한테 돌아올 확률이 없어. 웬만큼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해서 성적만 꽤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삼성도 채용할 때 수도권 스카이 애들만 채용합니까? 노. 지점이고 뭐간에 채용하면 웬만큼은 또 이게 취업합니다, 실제로. 지방 애들 전혀 채용 안 하고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 국립대 나와서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사실 취업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수도권에 어중간한 대학 나오면 취업 더 안 됩니다, 이게. 그래 보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자꾸 우리 애는 서울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위 터진데 서울 위 터진데 2호선 왜 탑니까? 좋은 학교 2호선을 뺑 돌아가면 여기 다 있거든. 웬만하면 여기 다 있거든. 자, 어쨌든 이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이 집을 산 사유가 소멸되면 이 집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이 법을 신설할 때는 처음에는 이 집을 산 사유가 사라지면 이 집 팔아라고 했습니다. 3년 안에.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생기고 한 3년, 4년 정도 딱 지나니까 경기가 풀리면서 지방 경기가 풀리는 거예요. 또 수도권 집은 안 풀리는데 지방 경기가 살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투기가 일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집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사고 뭘 팔고 싶어? 저거 팔고 싶잖아. 그래서 청원대 갔습니다. 저거 팔면 안 되냐고. 또 법 바꿔줬습니다. 지금은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소멸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집도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농어촌 주택 특례. 요 농어촌 주택 특례 가운데서 특히 귀농주택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반 주택 하나 있고 촌집 하나 있다. 촌집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 농어촌 주택을 어떻게 하여 취득하게 되었는지 하니까 첫째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그것도 돌아가신 분이 몇 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런 상속받은 주택과 이것이 아닌 일반 주택을 따로따로 한 개씩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농주택, 농어촌을 살다가 떠나면서 남겨두는 이농하면서 남겨둔 주택.
이 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런 것과 이것이 하는 일반 주택을 한 개씩 가지고 있다. 요거 봐요. 요거 만약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종전집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집을 사면 새로운 집을 산 날부터 종전집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1번이거든, 저거. 그럼 이 양반 왜 안 팝니까? 이 사람도 다시는 돌아올 생각 없다면 다만 몇 천만 원도 팔고 떠나지 놔둘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등 때문에 이 농어촌을 떠나지만 다음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시끄러 안 된답니다. 팔으랍니다. 그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그래. 초원의 어른이 오래 사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5년 이상 거주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오래 사셨다는 뜻입니다. 초원에 오래 살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 자제분도 기본적으로 촌놈인데 나도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내가 도저히 살지만 다음에 나이 좀 들면 내가 자라고 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런 마음 가지고 촌집 놔두고 있는데 안 돼, 팔아. 이래 말하면 역시 돌아올 여지를 막아버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은 맥락이라 했죠? 농지법과 같은 맥락이거든. 원래 농지법에는 농지는 경작하는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상속받은 농지는 현재 경작하자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을 작용했던 농지라면 현재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상속받은 농지, 오래 살았던 집, 오래 농사짓던 농지 모두 없는 걸로 해둘 테니까 당신 언제든지 돌아와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팔면 그냥 1주택의 양도 인정합니다. 반복도 됩니다. 이 집 팔고 또 일반 주택 사고 반복해도 계속 1주택의 양도. 이 집 없는 걸로 치면 됩니다.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지 않고 귀농됩니다. 귀농주택. 내가 기존에 1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또다시 칠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이 집을 팔지 않고 새로운 집을 사면 이 집 산 날부터 종전집 3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귀농, 영농 등을 목적으로 집을 샀지만 지금 당장 귀농하려는 건 아니야. 지금은 워미급 삼아 한 번씩 주말에 가서 적응도 하고 마을 사람도 좀 안면도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퇴직하고 들어가려고 샀는데 안 돼. 무조건 3년 안에 처분해. 그럼 결국은 귀농하기 직전에 집 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언제 팔든 당신이 귀농하면 귀농한 그날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뭡니까? 귀농주택 사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귀농을 안 하는 거야. 귀농 안 해요. 집을 2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귀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 언제 할 걸? 알아서 한다니까. 이 양반 안 해.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촌집도 위치가 괜찮았더니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일단 이걸 팔아. 귀농해놓고 딱 팔고 돌아서 또 팔아. 이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새로 법을 바꿔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면 요날부터 일반 주택은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겠다고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몇 년 안에 팔아야지? 요거는 일반 주택을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5년 안에. 그리고 막상 이제 귀농했어요. 귀농하고 나니까 밖에서 바라보던 농어촌과는 좀 틀린다고 했죠. 밖에서 바라볼 때는 TV를 보거나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봉사활동 한다고 여름새 모심으로 간다고 한 번씩 갈 때는 참 좋았거든. 천국이었거든. 시도 때도 술 먹더라 이게. 완전 천국인 거야. 논에 들어가면 뭐 일하다가도 갑자기 나와서 막걸리 몇 잔 묻기도 하고 저녁에 집에 가도 막걸리 몇 잔 묻기도 하고 하니까 이야 이게 나하고 딱 맞는구나 상생이.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했죠?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 진통제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취하는 순간 추징합니다. 그러므로 귀농하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그렇죠.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거주경작 할 것. 거주는 하는데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하면 또 과세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귀농주택을 볼 때는 요 두 가지 정도를 내용을 보되 요거 말고도 귀농주택은 고가주택 아니어야 된다. 영농더거나 촌에 농사 짓는다고 딱 갔는데 집 얼마 줬는데 몇 푼 안 줘서 13억 이 집 하면 안 됩니다. 귀농 고가주택 아닐 것. 그리고 그 집의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농한다고 하는데 그 집 가보니까 농지가 없어. 농지가. 선생님 영농한다고 귀농하셨다면서요? 농지가 안 비는데니까 실익이 얼마야? 왜 하니까 안 보여지기? 보니까 뒤에 텃밭 조금 보이네. 요만한 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교재도 귀농주택의 요건 쭉 나오잖아. 200쪽에 보니까 귀농주택에 고가주택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그리고는 그 밑에 두 번째 점에는 3년 이상 거주경자 할 것. 마지막으로 주택을 취득한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 가운데 낸다면 귀농주택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요게 끝이네. 시험에 요는 1, 2, 3, 4 이거 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더더욱이 문화재 주택 이런 내용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고 상속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할 때 필요하니까 내가 일반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요 일반 주택, 요 놈을 먼저 양도할 때만, 이 집을 먼저 팔 때만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속받아 2주택이 되면 2주택이 된 날부터 일반 주택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 팔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팔든 상관이 없어. 나 이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상속받았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둘 다 비과세될 때까지, 둘 다 경기 좋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한 4, 5년 지나니까 둘 다 많이 올랐고 경기 좋은데 그럼 일단 요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이거 팔면 비가 다 됩니다. 다. 근데 바보처럼 이거 먼저 팔기 시작하면 무조건 과세하거든. 이러면 나중에 실무할 때 상담을 와요. 나 집 하나 있는데 어른 돌아가시고 집을 하나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 비과세 될 때까지, 이 집 산지 얼마 됩니까? 하면 6개월 됐는데 그럼 앞으로 더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그다음 이 집을 팔면 비과세 됩니다. 그 상속 받고 이 집도 2년 이상 되면 그 집 팔면 비과세 됩니다. 등등. 아니면 이걸 먼저 팔고 이거 파는 순간 이 집은 1주택이잖아. 그럼 1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이미 지났잖아. 그럼 새로운 집을 사도 돼. 사고 난 뒤에 또 3년 안에 이 집 팔면 되거든. 작전 짜면 돼. 계획을 잘 짜면 이게 기간이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사고 팔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주택은 더더욱 의미가 없고, 자, 이런 것이 이제 1주택의 양도 1끝 요것에 예외가 될 거고, 그 다음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2년 보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라면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이 있다. 우리 201쪽 보니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고 원래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데 그 괄호 제일 위에 봐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취득했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다 만약. 그럼 그렇게 되면 거주자로 전환된 이 비거주라면 그때는 2년 보유가 아니고 3년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유기간의 통산 1번하고 3번 정도 볼게요. 1번은 원래 1번 정도가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가지고 있는 동안 노화되거나 소실, 불탔거나 독괴, 균열 생기고 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을 물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양도소득세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것의 취득일은 재개발, 재건축 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보유기간은 재개발하기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후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보세요. 아버지 집 이야기, 아버지 주택입니다. 아버지 주택인데 여기에 아들이 딱 이사 들어오면서 아버지와 동일 세대가 됐습니다. 동일 세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1년 6월쯤 있다가 갑이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해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1년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팔았습니다. 비과세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시기 이전에 그 상속받는 사람이 동일 세대로 함께 있었다면 동일 세대로 있었던 요 기간도 통산 합쳐서 인정해 줍니다. 그게 3번이야.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당시 같은 세대라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보유하였던 그 기간도 같이 통산해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있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살고 있다. 동일 세대입니까? 개별 세대입니까? 아버지 집에 아들이 살고 있어. 동일 세대입니까? 주소가 같아. 동일 세대입니까? 개별 세대입니까? 장남은 동일 세대입니다. 차남부터는 별개 세대입니다. 차남부터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각각 독립가구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장남이라는 게, 장남은 그런 거 신청 없어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동일 세대가 돼. 근데 차남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더라도 별개 독립가구입니다. 신기하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참 많이 남아있어. 그럼 대신 이제 예외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뭉침이 4가지인데 건설 임대주택의 특례, 건설 임대주택 특례, 그리고 2번째 수용, 3번째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 그리고 1년 이상 국외 거주, 1년 이상의 국외 거주, 그리고 4번째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무엇 때문에 파는가 하니까 취약, 질병, 건무상의 형편 때문에 취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건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서 양도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양도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다른 시군으로. 보통 시험에는 3번과 4번 요 놈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도 최근 아마 우리 16회 정도부터 해서 거의 3, 4번 정도. 보세요. 칠판에 1주택 양도일 것의 예외 방금 했죠? 근데 지금 시험은 요 놈보다 요것의 예외가 훨씬 더 시험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이게 월등히 시험 많이 나와. 요 놈보다도 요 놈이 훨씬 더 보유에 관한 내용이 월등히 시험 많이 나오는 편들입니다. 1번을 왜 안 내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문에는 종종 나오는데 답을 한 번도 삼지 않더라고. 계속 지금 답이 3번과 4번 요 안에서 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건설 임대주택 특례, 자, 임대주택에 임차 들어갔다고. 임대주택에 임차 들어갔습니다. 임차 들어가서 쭉 살고 있다가 임대기간 끝나면 뭐 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하여 쭉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양도합니다.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 2년 이상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사이에 원래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임차일부터 언제까지?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요 날까지 요 사이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된다면 비록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사이에 2년 보유가 되지 않아도 요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1주택의 양도로만 비과세합니다. 그럼 보통 임대주택 몇 년 임대 많이 해요? 5년 임대 많이 합니다. 실제 5년 임대가 많거든. 그럼 임차한 날부터 취득할 때 이미 5년 임대라면 5년간 거주해서 그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했다가 지금 다음에 내가 샀을 때 사람이 제일 혼란스러운 거야. 이 집을 샀을 때 과연 돈 될까? 이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수십억짜리를 사든 수백억짜리 사든 이거 살 때도 그 사람 생각합니다. 돈 신경 안 쓰고 막 살 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5억짜리를 사든 2억짜리를 사든 이제 내 집이구나. 평생 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샀다가 다음에 좀 가격 높으면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브랜드 가치 있고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영이나 주공이나 등등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대우, 롯데 이런 회사는 절대 안 짓습니다. 임대주택. 재건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 보유 비율이 나오는 걸 몰라도 그것도 그럴 때도 동은 따로 뗍니다. 임대주택 동은 따로 뗍니다. 멀찍이 때려버려. 표를 내려고. 요 동은 임대주택 동이고 나머지는 정상동이고 이렇게 표를 내요 실제. 아니면 임대주택을 다 남양을 일반 동을 다 남양 배치시켜 놓고 임대주택을 동양 쪽으로 따로 빼버리든지 실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저거는 임대주택 동이라는 게 표가 나요 실제. 참 나쁜 놈들입니다. 지는 입에 날 때부터 검수 물고 태어난다.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이 두는 게 아니잖아. 나는 보면 참 같잖아요. 어떤 무시하는 거야. 내가 상가 건물이 2개, 3개가 있는데 하면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거든. 돈 좀 있으면 와가지고 동창회 타가지고 입에 거품 문 놈이 있습니다. 되게 같잖아. 지가 상가 2개 있고 한답니다. 상가 대형 빌딩 여러 개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볼 때는 뭐겠습니까? 가짠치 어디 잔치가 말이야 이런 데서 들 거 아니야. 그렇죠? 저 위에 볼 때는 또 진짜 국제적인 대부리 볼 때는 이 상가 빌딩 2개, 3개 대형 건물 가지고 이거 쪼무라기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상대적인 내용이지 그런 걸 가지고 지가 입에 거품 무는 게 아닙니다. 나 동창회 안 나가잖아. 그래서 좀 개 기분 안 좋더라고. 문제가 더 보니까 브랜드 가치 별로 없는 데다가 소형 평수인 데다가 마감자재 별로인 데다가 서울 같으면 대부분 지하철 내리면 마을버스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온갖 불편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살다가 2년 보유하다가 이미 팔 때 8년차 9년차 되고 내가 샀을 때 2년 지나서 팔려고 하면 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이고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악조건 다 있는 판이거든. 그래서 당신이 5년 임대라면 사서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 줄게. 이러면 사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취득일까지 가지 않도록 거주한 기간이 양도일까지입니다.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 보유한 기간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볼 때는 항상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간이 몇 년이냐고 이거 보면 되는 거고 수용도 교재를 봐요. 202쪽에 수용하니까 내가 집을 취득했는데 1년 반 만에 수용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사유인데 문제는 수용의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보유할 수 없을 거라는 알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 교재도 과로 사업인정 고실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인정하겠다고 말하지, 사업인정 고실 이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사업인정 고실 이후 취득한 주택 포함 이래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밑에 도로가 있고, 도로 넓힌다고, 이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넓힌다고 수용한답니다. 옮기기 전에, 실제 우리 처갓집이 이렇게 도로 넓혀 수용됐거든. 옮기기 전에 처갓집 구조가 딱 대문 딱 들어가면 앞에 마당 있고, 여기 이제 정지, 부엌, 여기에 방이니까 정지에서 방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밥상 들어가는 딱 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루, 여기에 방, 이 전형직이 일자식의 촌집입니다. 부엌, 방, 마루, 부엌. 이게 요 뒤에 마당, 또 뒷마당, 뒷문 딱 열면은 뒷문이 있거든. 또 뒷문 쫙 열면 뒤에 마당 쭉 있고 장독이 있고 이랬거든. 요 뒤에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우리 처갓집 옛날에 처음 장가 갈 때 딱 하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수용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 전체를 다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 언제나 수용은 자기들이 필요한 땅만큼 수용합니다. 요만큼 딱 커팅됐어. 그래 커팅됐습니다. 차라리 요 마당까지만 딱 커팅돼서 뭐 여기 거기서 살아남잖아. 도로에서 탄다 방에 딱 보이면 대충이라도 앞에 쳐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건물 반 정도가 잘려버려서 이까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설 수 없잖아. 이것도 같이 철거해서. 문제는 요 부분은 보유하는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근데 이게 철거하니까 나대지잖아. 이게 순수 나대지야잖아. 이 부분도 비록 나대지만 수용된 날부터 5년 안에만 처분한다면 이것도 비과세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거기에 바로 수용이라는 부분이야. 전부가 수용된 게 아니고 일부만 수용됐다면 세 번째 양도, 수용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놈 해외 이주, 이민 간다고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기 위해서 장기간 외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등등 이런 사유로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출국한다. 또 이때는 출국 후 매년 안에 팔면 돼. 출국하고 2년 안에 양도한다면 이를 1주택의 양도 1끝, 2년 안에 양도할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이 쌤 출국하고 2년 안에 팔 것 1주택이란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거든. 1주택인데 그럼 3년 출국하고 3년 돼가 팔아봐. 어차피 뭐 1세대 1주택으로 이미 3년 보유. 그렇죠. 출국하고 3년이면 출국부터 3년 보유잖아. 그 앞에도 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년 이상 보유됐는데 뭘 따지냐고. 출국하는 순간 이 사람은 비거주자. 비거주자 양도는 인정 안 하거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이지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런 의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집은 2년 안에 팔 때만 비록 외국으로 이사를 가서 비거주자가 되었다 해도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 시험에도 출국 후 3년 되는 때 팔면 비과세 된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그 18회 시험 때도 대전광역시에 6개월간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틀렸다. 정답. 그래서 3만대 작년 27회 때 또 6개월간 거주하던 또 틀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그 다음 거주하던 주택이지 단순히 보유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현재 요것도 문제 나왔잖아.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틀렸다. 정답. 1년 이상 살고 있는 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도저히 통학할 수 없을 거리로 학교를 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요양치료할 수 없다. 살고 있는 집에서는 통근할 수 없을 만큼 전근을 가든지 회사를 옮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가능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 그 문제를 내면 보통 이제 건설임대주택 내기 참 좋거든.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보유기간이 아니거든. 거주기간이지. 아니면 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면 뭐 이렇게 숫자 올 수도 있을 거고, 수용되면 사업인정 고실 이후 취득한 주택 포함 이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얘는 딱 요거 낼 거고, 얘는 요놈 고치거나 요놈 고치거나 할 거고, 이런 식들의 내용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1세대 1주택의 이제 비과세 기본 요건을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런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이 집이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럼 이 집이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와야 돼. 보세요.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거다. 그럼 비과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과세가 아니면, 비과세주택이 아니면, 이게 뭐 전부주택이든 전부주택이 아니든 비과세 아니면 그냥 다 과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뭔 고민이야. 고가주택이다, 9억이 초과되는 집이다, 아니 1세대 1주택이니까 고민하는 거지.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또 가진 사람이 이 집 팔면 그냥 다 과세해버리면 돼. 뭔 고민이냐고. 다가오주택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지금 전부 전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이면 원래 주택은 비과세인데 주거와 아닌 게 함께 서이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주거하는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크다면 전부주택. 전부주택이라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전부 비과세하면 되잖아. 왜? 주택은 비과세 요건 다 갖췄잖아. 전부주택이면 전부 비과세하면 되지. 다만 딱 한 가지, 혹시나 부속 토지가 법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 용도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주거부만 주택. 그럼 주거부만 주택이면 주택은 비과세 요건 갖췄죠?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은 비과세, 주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과세, 이렇게 구분할 거고, 그래서 뭐 옛날 5회 시험 때 건물 200 가운데서 주거용이 50, 이외가 상업용이 150, 그리고 대지 면적은 800, 이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다. 과세되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그럼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보다 적죠? 그럼 주거부만 주택, 요거 비과세. 건물 가운데 50제곱미터 비과세, 150제곱미터 과세. 대지 면적은 바보 아닌 이상이야. 건물 가운데 주거용이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3이잖아. 그럼 대지도 4분의 1과 4분의 3 나누어 200제곱미터 비과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재작년 시험에도 이게 나왔잖아. 재작년에도 수치화시켜서 전체 건물 얼마인데 그 가운데 주거용이 얼마고 상업용이 얼마다, 대지 면적이 얼마다, 다음 과세되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똑같이 되면 좀 뭐하니까 여기에 대지 면적을 좀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둥,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5배 또는 10배 이렇게 끌고 와서 초과되는 부분을 다시 과세되는 용지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또 낼까?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년 냈는데 26회 냈는데 28회씩 또 내고 이럴 정도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용주택하면 소득세는 주거용의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 적거나 같다면 주거부만 주택,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고가주택, 저가냐 고가냐 가액만을 봅니다. 취득세를 할 때는 뭐였어? 취득세 할 때는 고급주택,
그거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331, 대지면적 66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따라서 수영장.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고가냐 저가냐 가액만을 따지지.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얼마 초과할 때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게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가주택 9억 초과되면 다 과세합니까? 아니죠. 9억 초과되면 9억 원까지, 요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고가주택 부분. 요 부분을 과세하는 것이. 부분 비과세, 부분 과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얘도 계산 문제 나오면 양도 금액이 얼마인가 딱 본 다음 양도 금액을 9억 원과 9억 원 초과 금액으로 딱 금액 나누어 비율 정해놓고 요 부분을 통하여 발생된 차익은 비과세, 이 부분을 통하여 발생된 차익은 과세 이렇게 합니다. 14회 시험 때 이랬잖아. 12억에 팔았다. 전체 경비가 필요경비가 8억이었다. 물론 1세대 깔고 합니다. 양도 차익이 4억이다. 요 양도 차익 4억 가운데서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얼마냐고. 이걸 공식이라고 외우면 진짜 헤데이크합니다. 머리 깨집니다. 이거. 왜? 이거 왜 외워? 12억 가운데, 자, 양도가액 12억 가운데 얼마만큼은 비과세야? 9억. 요만큼의 부분은 비과세. 그럼 양도가 12억 가운데 9억을 초과되는 부분 3억. 요 부분은 과세. 그렇다면은 12분의 3, 4분의 1은 과세, 12분의 9, 4분의 3은 비과세. 그럼 4억 가운데 4분의 3, 3억 부분은 비과세. 그리고 4억 가운데 4분의 1 부분, 1억 부분은 과세. 정답이 1억. 이게 그 당시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뭘 공식 외우는 게 아니거든. 혹시나 양도 차익을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 나누어보라면 양도 금액이 얼마인가? 요 금액을 9억과 9억을 초과되는 금액으로 딱 나눈 다음 요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은 비과세, 요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은 과세.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혜택 줍니까? 불이익 줍니까? 혜택 준다고 하죠. 한 개가 혜택입니까? 여러 개가 혜택입니까? 소득세는 한 개가 혜택이잖아. 다가구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봐야 1세대 1주택이 되지. 여러 개로 봐버리면 1세대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 과세하거든. 그 항상 소득세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래. 그 뒤에 임대소득도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그 집을 임대하면 비과세거든. 그러므로 임대소득도 한 개로 봐야만 한 개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한 걸로 비과세 되거든. 소득세는 한 개가 혜택입니다. 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각각 독립된 주택. 근데 이래도 되는데 또 이게 착해요. 또 법에는 딱 하나의 단위로 판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는 둥, 각각의 단위로 판다는 둥 딱 보여줘요. 또 하나의 단위로 판다, 그럼 한 개의 단독주택입니다. 한 개 주택의 양도 이래는 거고. 보세요. 각각의 단위로 판다? 아니, 다가구 주택을 각각 팔 수 있습니까? 다 가구 주택을 각각 팔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근데 각각 팔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각각 팔려면 각각 구분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 판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각각 독립된 주택의 양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요 문장 보고 찾아도 돼. 여기까지가 우리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분합 등까지 해서 소양도소득세 이야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겨 206쪽 부동산 사업소득, 사업소득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임대소득이라 했죠. 임대소득. 물론 저 뒤에 가면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 이런 게 있지만 걔들이 시험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부동산 임대업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를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의 임대를 뭘로 하는 사람입니까?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소득이잖아.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밖에 없잖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임대라는 게 부동산 임대업 어떤 것인가 보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그 밑에 괄호 안에 거 미출 것이도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부동산 상의 권리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말하며 다만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지 사업소득 아니라는 거. 이게 원래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요거는 꼭 기억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 되는 부동산 상의 권리라는 것은 전세권과 임차권, 그러므로 전전세, 전대 이를 말하는 거지 지상권, 지역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말고는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 원래 공장재단은 독립된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합물과 합성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대부분 공장재단 통째로 저당 잡히거나 사고 팔거나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주된 내용이 부동산이거든. 공장재단을 대여하고 광업재단을 대여한 것도 부동산의 대여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과 기계장비들도 공장재단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차량, 기계장비 등을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 임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분리된 순간부터 부동산이 아닌 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포함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득대가 광업권자는 알겠어. 광업권자는 국가로부터 광물을 채굴해 허가받은 광업권자인데 조광권자는 뭡니까? 조광권자는 광업권의 일부에 대하여 채굴해가는 권리를 가진 자를 조광권자라고 합니다. 득대는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채굴을 임차하여서 채굴하는 자를 득대라고 하고 그 득대로부터 일부를 임차받은 사람은 분득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일본식 용어거든. 득대가 우리 법에는 이런 거. 득대라고 했어. 덕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어가 한자가 아니고 한자의 음을 차용해 쓰기 때문에 한자로 적혀 있지만 이 한자의 글자 원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음만 차용해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득대, 분득대 우리말로 바꿔서 써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근데 문제는 광물을 채굴할 권리인데 광물을 어디 채굴합니까? 광물은 토지의 지하 부분 채굴하잖아. 결국은 내가 내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고 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라고 이를 부동산 임대소득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득대 딱 들으면 왜 늑대가 생각나는가 몰라. 양치기 소년 생각납니다. 양치기 소년이 얘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랬잖아. 얘 잘한 겁니다. 어른이 나쁜 놈들입니다. 마을 사람이 나쁜 놈들입니다. 얘가 딱 있는데 늑대가 나타났어. 지는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 다 죽어요. 양 다 죽으면 지 알바 잘립니다. 그 지 나름대로는 늑대가 나타났다 막 외치거든. 외치니까 지는 죽을 작동하면 그래도 지 의무를 해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늑대 입장에서는 애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얘 쏘시니까 저쪽 주위에 사람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야지. 도망갔어. 그리고 어른도 와보니까 늑대가 안 보이거든. 늑대 어디 있어?
그럼 애가 어른들한테 늑대가 왔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마리를 인질로 잡아둘 수도 없는 거고. 오니까 늑대 없거든요. 아, 갔다고 하니까 자식이 처음에는 이놈, 그 다음 또 얼마 하다가 또 늑대라니까 또 오니까 없거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늑대가 왔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가 뒤져야 됩니까? 아니면 외치지 말고 지 혼자 도망가고 양은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럼 늑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는 도망가 버리고 소리도 안 치고 양은 다 죽으면 그 다음 지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있죠. 난 이 동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애가 설사 거짓말 하더라도 애 스스로 뭔가 깨우치 돼야지. 얘가 진짜냐면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왜 애를 말을 안 믿습니까? 설사 애가 거짓말 하더라도 진짜 부모 입장이고 하면은 집에 애가 설사 빤에 부모 입장에서 애가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애 스스로 뭔가 깨우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단 믿어줘야 돼. 애가 믿으면요. 딱 두 가지. 첫째는 야씨 내가 속였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찝찝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애가 나 속였다는 이래 미안한 마음도 같이 있거든. 그걸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가끔 밀어줘야 돼. 부모는 진짜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2, 3학년 내가 집에 딱 보니까 엄마 없거든. 개수되고 오니까 접시하고 뭐 설거지 있거든. 지 딴에는 엄마 도와준다고 설거지 했습니다. 하다가 접시 깼어. 엄마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고맙다 내 딸 그동안 키운 보람이 있다고 손 안 다쳤냐고. 이게 정상 엄마지. 누가 리부고 접시 딱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이고 부모 자격 박탈하고 싶어. 애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다 깨버리게. 애는 진짜 부모를 좀 내가 우리 엄마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설거지 준 건데 그걸 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이고 일을 하라고 막 등등등 일을 하면 부모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하다가 가더라? 그러니까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소득 두 가지 있습니다. 전답. 농지죠.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일단 알고 말씀드리지만 뒷장 208쪽 주택임대소득 요거 이제 문제지. 한 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한 개 주택의 소유자, 한 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 요거 원칙은 항상 뭐라고 하죠? 원칙은 비과세라고 하죠. 원칙은 비과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과세한다고 하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요날 현재 기준시가 얼마 초과되는 집? 기준시가 9억이 초과되는 주택, 9억 초과하는 요 주택 요거 과세한다고. 이것도 있죠. 20일인가 22일 때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도 외워야 되냐고? 아니잖아. 왜? 소득세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합니까?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즉 납세의무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9억인가 아닌가 기준 모르는데 세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날 현재 기준시가 9억이 초과된 주택은 과세합니다. 또다시 국외에 있는 주택 나오죠. 국외 소재 주택. 국외에 있는 주택. 요 주택은 이렇게죠. 주택의 수가 한 개든 두 개든 뭐 관계없이 또는 가액이 얼마든 가액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고. 국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집을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외국에 있는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한 개를 임대했든 두 개를 임대했든 그 집의 가액이 얼마든 기준시가가 얼마든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개 주택의 소유자 나오죠. 이제 또 두 개 주택의 소유자,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당 주택을 대여한다. 월세 받으면 당연히 과세합니다. 월세 받은 건 당연히 과세하는데, 전세 받았다, 전세금이다, 전세 보증금이다, 그냥 보증금이다, 어떤 식이든 이와 유사한 이런 내용을 할 때 과세합니까? 과세하지 않습니까? 네? 원칙은 과세 안 합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210조 하면 210조. 210쪽을 보면 제일 위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이라고 하든 전세금이라고 하든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고. 자, 원래 이게 전세 받아요. 그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주택이 아닌 주택 이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전세금, 보증금 이런 등을 전세금을 받았을 때 받은 경우 요 금액은 자기 돈입니까? 전세계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수익 생겨요? 생기잖아.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등이 생기잖아. 그럴 때 이 부분 요걸 타인에게 전세금, 보증금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그 수익을 우리 법은 이를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이를 임대료로 간주하여서 간주임대로 하여 이 부분을 총수익금액에, 자신의 총소득금액에, 총수익금액에 합산합니다. 자, 주택이 아닌 부동산 등을 씁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이렇게 하면 전세금을 받았다 해도 과세합니다. 주택은 안 해. 주택만큼은 안 합니다. 왜? 주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주택 없는 사람들 있고 또 세대를 산업할 때 그만큼 또 세부담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주택은 안 해요. 이것도 그래. 3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 3개 이상의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 이것도 월세는 당연히 과세합니다. 월세는 과세합니다. 전세는 과세합니까? 전세보증금 과세합니까? 안 합니다. 얘도 과세 안 합니다. 원칙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210조 읽던 부분 또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요. 이게 예외적으로 3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초과되는 경우 이럴 때가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초과 부분은 과세한다. 보증금 합계액 얼마 넘는다고? 3억. 봐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 등은 타인에게 전세 놓으면은 그 집에 그 상가 건물 등의 전세 금액이 얼마든 그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자분을 계산해서 임대료로 간주하여 소득 금액에 합산시킵니다. 주택은 원래 전세금,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3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이 초과되면 그는 과세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관로안에 이런 말 하죠. 이게 내년까지 2018년까지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갑은 주택 2개 있어. 갑은 3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전세를 다 놨어. 각각 전세를 다 놨는데 한 개는 전세 1억 5천, 한 개는 전세 2억, 한 개는 전세 2억 5천, 3개 가지고 전세 놨습니다. 합하니까 얼마? 6억.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되죠? 과세합니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놨는데 한 개는 7억, 한 개는 6억, 13억입니다. 과세합니까? 안 해. 왜? 2개 주택의 소유자는 전세로만 과세 안 하거든. 근데 3개 이상을 가져야 과세하거든. 이 양반은 전세금이 13억인데 과세 안 하고, 이 양반은 전세금이 6억인데 과세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잖아. 우리 가백에 말하기를, 그래 누가 너처럼 그런 짠챙이 이렇게 굴리라고 하더냐고, 나처럼 크게 한 개를 해도 크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거든. 나도 임마 돈 있으면 크게 하지. 야, 억울해. 그래서 나온 법이 좋아. 요 집 3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어느 집이든 이런 집들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집이라면 그 집은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며 이 시작했습니다. 원래 개정돼서 60제곱미터 이하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집이라면 그 집은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60제곱미터 바뀌었다고 되게 중요할까?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왜? 이 규정은 2018년 내년까지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내년까지 한해서만 적용하지, 뭐 후년에는 또 할지는 않을지 몰라. 왜? 요 규정이 원래 작년까지 2016년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건데 원래 법 바꾸면서 기간을 다시 2년 연장시킨 거라서 뭐 계속 연장하면서 끌고 갈 건지, 뭐 법의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이걸 포함시켜도 될 때가 있고 안 돼도 될 때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 요거는 기억을 하고 시험에 내면 요놈 1주택일 때 요놈과 3주택일 때 요놈 반드시 3개 이상일 때만 합니다. 그리고는 208쪽 돌아가서 그럼 이제 이 집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주택의 숫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죠. 그래야만 비과세할 건지 과세할 건지 아니면 전세보증금도 과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따지니까 주택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택 수의 계산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참고 수준이 아니고 주의해서 봐야 될 수준입니다. 다가구 주택 한 개가 혜택입니까? 여러 개가 혜택입니까? 한 개. 그래야만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 맞다. 구분등기 돼 있답니다. 구분등기 되면 각각 독립주택이잖아. 그래서 구분등기가 돼 있다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소득세 하면 소득세 다가구는 원칙은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소유주택.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그 지분권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계산을 하고 이래가면 틀립니다. 그게 바로 23회 때인가 시험의 정답이었거든. 공동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내용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번째 봐요. 우리 양도소득세 이거 1주택 비과세된 1주택을 따질 때 1인 1주택 비과세했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할 때 요 한 개 비과세하는 요 집 한 개를 한 사람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 세대 기준 판단할 건지 이런 거야. 그래서 4번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가지고 있다. 근데 이를 1인 기준 판단하면 각각 비과세가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합산하여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합산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진 경우는 주택의 수를 따질 때는 통산 합산하여 주택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3번 마지막 내용이 이러죠. 갑소유주택이다. 갑소유의 주택인데 이를 을이 임차받아서 다시 병에게 또 임대합니다. 이를 뭐라고 불러? 전대죠. 전대. 그 다음 갑소유주택인데 을이 전세 얻어서 이를 타인에게 또 전세 놓습니다. 전전세. 그럴 때 요 주택은 갑소유의 주택의 계산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갑소유주택에 포함합니다. 을소유주택에 포함합니까? 합니다. 을소유의 주택에도 포함합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했거든 과세합니다. 다만 한 개 집이고 또는 두 개고 전세받고 하면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과세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과세합니다. 대신 이 사람 앞에 있잖아. 전대, 임차권, 전세권의 대여도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이거든. 합산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전세받은 주택을 전전세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요 임차받은 자, 전세받은 자의 주택 수에 요 주택도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요 사람도 당연히 포함하고. 그래서 우리 4번,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주택의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잘못 오해하면 그럼 이 사람 주택에는 계산 안 하겠네? 이 사람 주택에도 계산합니다. 이 사람 주택에도 계산합니다. 왜? 이 사람 을과 갑과 다 양쪽 다 소득 다 생긴 사람이거든. 다 계산합니다. 이 양반도 당연히 2개 주택이나 3개 주택할 때 주택의 숫자에 자기 거니까 당연히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한 개밖에 없지만 하지만 다른 집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고 있잖아. 그럴 땐 또 이 사람도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보통은 1, 2, 4번 가지고 대부 내는 편들이지만 3번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딴을 까탈스럽게 내려면 뭐 3번도 낼 수도 있고. 말바꾸기 참 좋아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뭐 공동소유주택 각각 공유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걸 계산한다. 말바꾸기 되게 쉽거든. 시험 지문에 상당히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더 이상 깊이 있게 부동산 임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뭐 전문가 만들자는 의미고, 뒤에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나오게 되면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이 나오면 그거는 뭐 시험 나올 확률이 거의 뭐 100번 시험 치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내용이니까 그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5월 달부터는 요약집 가지고 요약집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이론서를 참고적으로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배운 내용까지를 만에는 말고 진도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더 시험 쳐볼 거고, 뭐 한 10문제 뭐 그 정도 선을 해가지고 쳐볼 거고 할 겁니다. 일요일 날 뭐 특강 안 오셔도 됩니다. 진짜 안 오셔도. 요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있죠? 요 가운데 제가 이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구분을 좀 더 다른 거 빼고 중요한 데는 추려가지고 하고 뭐 일부 약간 수정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약간 이제 편집했으니까 뭐 나눠드리긴 할 겁니다. 오시면 나눠드릴 거니까. 일요일 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면 안 올 건데. 예, 뭐 창원에서 오고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와야 되겠어요.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 뭐 그 정도, 4시 최대치 가면 5시 뭐 그 정도에서 내용 끝낼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